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환하게 웃으며 당신을 깨우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면요. 활기차게 집안일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이 어느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울증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온 우리 부부의 진솔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희망적이었던 그 시간들. 울고 웃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41살, 아내는 40살이었죠. 우리 부부는 그저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큰 사건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냥 흔한 부부였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끔 외출하는 그런 부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날따라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씻고 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죠. 퇴근하세요? 네,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14년 전 신혼 때 들어와서 계속 살고 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된장찌개 냄새. 여러 집에서 나는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집에 오면 늘 맡는 그 냄새였죠. 반가운 냄새였어요.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요. 어서 와요. 곧 밥 차릴게요. 손 씻고 오세요. 아내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죠. 저는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았거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김치, 그리고 밥. 늘 먹던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저는 집밥이 좋았어요. 회사 근처에서 먹는 식당 음식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오늘 밥 진짜 잘 됐네. 봐봐. 당신이 좋아하는 꼬들밥이야. 제가 밥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할 때 물 조절을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밥을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내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주식시장이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켜놓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늘 텔레비전을 켰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소랑 똑같지.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는 항상 맛있었어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마트 다녀왔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고생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아내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요. 오늘 날씨 춥더라. 내일은 더 춥대. 주말에 뭐 할까?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14년 동안 수천 번도 더했던 그런 저녁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꿨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죠. 아내의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척척 설거지를 하는데 그날은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집안일 하느라 지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닐까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웃었죠.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품을 했어요. 피곤했거든요. 나 먼저 씻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조금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아내는 이미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축 처진 어깨, 느린 움직임, 짧은 대답들. 모두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내일도 오늘 같은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은 이미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스마트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2월이라 해가 늦게 떴거든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회사에 가려면 7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씻고, 옷 입고, 아침 먹고 하려면 1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살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벌써 6시 반이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요. 어깨를 조금 더 세게 흔들었어요. 응. 아내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평소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은 목소리였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준비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6시 35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 먼저 일어나. 조금 더 누워 있을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제가 아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피곤하다는데 더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자. 나는 빵이라도 사 먹고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푹 쉬어. 제가 말하고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인데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게 제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침실 쪽을 봤어요.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다녀올게.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피곤한 걸까? 아니면 어디 아픈 걸까?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깨울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밥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우리는 말없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6시 반, 7시, 7시 반.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에서 뭘 봤는지,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는지 이것저것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일도 점점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였어요. 청소도 안 됐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쌓여갔죠.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주말에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아내가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3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집 앞 복도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데 안이 깜깜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불이 꺼져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집안이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거든요. 식탁 위에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먹고 간 시리얼 그릇,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그릇들, 설거지도 안 된 채로요.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접지 않은 빨래들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깔끔한 사람이었거든요. 설거지를 밀려두는 법이 없었는데 말이죠. 집안이 지저분한 걸 정말 싫어했는데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도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어요. 그냥 미안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꽉 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괜찮은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울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병원 가보자. 내일 같이 병원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힘없이요. 그래.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 괜찮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뭐가 괜찮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만 가득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가 뭘 놓친 걸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죠. 가끔 뒤척이면서요. 문득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점점 변해가던 모습들이요. 늦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 말수가 줄어든 것, 집안일을 안 하게 된 것. 모두 신호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피곤한 거겠지, 금방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어요.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쳤던 제가 미안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계속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들이었죠. 다음날 토요일,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도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죠. 일어날 수 있겠어? 응. 아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먹고 병원 가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말 천천히요. 마치 몸이 아주 무거운 것처럼요. 저는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발라 접시에 담고 우유를 따랐어요. 아내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식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정말 천천히요. 삼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맛없어? 아니. 그냥 목이 안 넘어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끝났을 텐데요. 아내는 식빵 한 장을 겨우 먹었어요. 우유도 반만 마셨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9시쯤이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내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0분쯤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리에 앉았죠.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불면증이 있나요?
식욕은 어떠신가요?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다고, 말수가 줄었다고, 집안일을 하지 않게 됐다고, 어제 울고 있었다고. 다 적었어요. 문진표를 제출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했죠. 아내는 옆에 앉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20분쯤 기다렸을까요?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큰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뒤에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어요. 선생님은 문진표를 보시더니 아내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쯤 전부터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어요. 자도 계속 꿈을 꾸고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식욕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없어요. 먹어도 맛이 없고 억지로 삼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물으셨어요. 집중이 잘 되시나요? 기분은 어떠세요? 울적할 때가 있나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가요? 아내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고, 기분이 계속 우울하다고, 자주 눈물이 난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저도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수가 줄었다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고, 어제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고요.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요.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셨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중등도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우울증.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울증.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그 병이 우리 아내에게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낫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1년. 제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년이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항우울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매일 복용하셔야 하고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울 수 있는데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보고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요.
저희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1층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았어요. 항우울제였습니다. 작은 알약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죠. 소파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요.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검색하면 할수록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우울증에 관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막막했어요. 이게 정말 쉽게 낫는 병이 맞나?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1년이나 걸린다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뭐든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자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배운 것들을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 햇빛을 보는 게 좋다는 것,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 할 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함께 산책하기, 건강한 음식 먹이기, 식물 키우기, 긍정적인 말하기. 다 적고 나니 벅찼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요. 새벽 4시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꼭 이겨낼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랄 뿐이었죠. 월요일 아침, 아내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직을 하겠다고요. 15년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한 번도 휴직한 적 없이 성실하게 다니던 곳이었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던 아내가 휴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으면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또 우는 건 아닐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꼭 먹어. 알았지? 냉장고에 어제 내가 만들어둔 김밥 있잖아. 그거라도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은 먹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아침에 먹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혹시 부작용 있어? 속 메스껍거나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누워있어. 무리하지 말고.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6시쯤 도착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우울증 관련 책을 찾았어요. 몇 권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이해하기, 우울증 극복 가이드, 우울증 환자 가족을 위한 안내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세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화원에도 들렀어요. 키우기 쉬운 식물을 물어봤죠. 주인 아주머니가 스킨답서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물만 이틀에 한 번씩 주면 되고 햇빛이 많이 없어도 잘 자란다고 하셨어요. 공기정화에도 좋다고 하셨죠. 화분을 샀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어요. 초록색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6시 10분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여보,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제가 화분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식물이야. 우리 이거 키워보자. 책에서 봤는데 식물 키우는 게 마음에 도움이 된대.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요. 아내는 화분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만 이틀에 한 번씩 주면 된대. 여기 거실 저 창가에 놔두면 되고. 당신이 체크만 해줘. 물 주는 거 말이야.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아내는 한참을 화분을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어요. 힘없는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대답은 했습니다. 좋아. 여기 창가에 놓을게.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만들어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햄을 꺼내 볶았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녁 먹자.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서 식탁으로 왔어요.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는 밥을 조금 먹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먹어. 조금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배불러.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한 숟가락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이는 게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온 우울증 책들을요. 아내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식욕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아내가 보이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다음 장은 우울증의 치료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비난하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운동, 햇빛 쬐기, 건강한 식사, 사회적 교류, 취미 활동, 식물이나 반려동물 키우기. 저는 다시 메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함께 산책하기, 영양가 있는 음식 만들기, 식물 키우기.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두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우울증 극복 가이드였어요. 이 책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기법,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 쓰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나씩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책에서 본 대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요. 계란을 삶고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과일도 깎았어요. 사과와 바나나였습니다. 6시 30분,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먹자.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떴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야? 하고 물었습니다. 6시 반. 일찍 일어나는 게 좋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천천히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준비된 아침을 봤습니다. 맛있겠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아닌 것 같았지만요. 저희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먹고 숟가락을 놓으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 계란이라도 다 먹어. 아내는 억지로 계란을 다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산책 갈까? 30분만.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피곤해. 하고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조금만 걷는 게 좋대. 햇빛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아내는 중간에 힘들어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숨이 차.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5분쯤 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고했어. 내일도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점심 꼭 챙겨 먹고. 냉장고에 도시락 싸놨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오늘이 이틀째 되는 날이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확신은 없었지만 계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조금 먹었어. 그래도 먹어서 다행이다. 저녁에 또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샀어요. 닭가슴살,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건강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브로콜리와 당근은 삶았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게요.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텔레비전 보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화분에는 물 줬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내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울증에 좋은 음식들을 검색해서 만들었어요. 연어, 견과류, 녹색 채소, 과일.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산책을 해도 힘들다고 했어요. 가끔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책에서 봤거든요. 우울증은 빨리 낫는 병이 아니라고요. 2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사왔어요. 예전에 자주 먹던 떡볶이 집이 있었거든요. 여보, 떡볶이 사왔어. 아내는 떡볶이를 봤습니다. 고마워. 하고 말했지만 표정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같이 먹자.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먹기만 했어요.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쳤습니다. 2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10분쯤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야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예전의 나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좋아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아내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당연하지. 시간이 걸릴 뿐이야.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주가 지났어.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당신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아지고 있어. 조금씩.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거짓말. 나는 알아.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밥맛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야.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잖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저녁도 만들어주고,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당신 요즘 얼굴 보면 피곤한 거 다 보여.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뭐가 좋아?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집안일도 못하고, 맨날 우울해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잖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쓸모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둘 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바로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어떨까? 지금 사는 동네가 아내에게 우울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책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사? 왜 갑자기? 환경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당신이 예전에 좋아하던 동네 있잖아. 신천동. 거기로 가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신천동. 아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살던 동네였어요. 아내가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죠. 산책로도 있고 카페도 많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거기. 좋긴 했지.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이사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돈도 드는데. 괜찮아.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이사 가자. 뭐든 해보자. 좋아. 내가 알아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신천동 근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봤어요. 주말에는 직접 가서 집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금방 지쳤어요. 한 집만 보고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니기로 했어요. 2주일쯤 돌아다녔을까요?
여러 집을 봤습니다. 어떤 집은 너무 비쌌고, 어떤 집은 낡았고, 어떤 집은 위치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집을 찾았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어요.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식물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께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근처에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네. 마당도 있고. 그렇지? 여기서 식물도 키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응, 좋은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아내는 집 안에서 천천히 짐을 싸는 정도였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두 개씩요. 더 이상은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와서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짐을 쌌죠. 14년 동안 살던 집이라 짐이 정말 많았어요. 버릴 것도 많았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입던 옷들이었어요. 예쁜 원피스, 화려한 블라우스. 지금은 입지 않는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들을 보니 예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 옷을 입고 외출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루는 짐을 싸다가 옛날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결혼 기념일 사진들. 사진 속의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뒤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제 뒤에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 사진이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결혼식 사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때는 참 행복했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슬펐어요. 지금도 행복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꼭 다시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뿐이었죠.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부산에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걱정돼서 전화했지.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어떠니? 좀 나아졌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 아내의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린 게 석 달 전이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였죠. 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우울증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걱정하셨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었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요. 그게 다 의지 문제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다들 힘들게 살았어도 그런 거 없었거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뇌의 화학 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도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살았어도 그런 거 없었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전쟁도 겪고 그래도 다들 살았잖아.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우울증이니 뭐니 하더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은 진짜 병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고요. 알았어. 내가 잘못 말했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내가 고생이 많구나. 회사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빨리 나와서 당신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늦었으니까 어머니도 주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의지 문제라니. 뇌의 병인데.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의지로 해결돼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전화 통화를 다 들었을 거예요. 거실에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런 말 들으면 당신이 얼마나 힘든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잖아. 그건 아니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둘 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지 문제라니. 정신 차리면 된다니.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었어요. 무지에서 오는 편견들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병이라는 걸요.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걸요. 하지만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아내를 지켜줘야 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짐을 푸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저는 평일에는 회사 다녀와서 밤늦게까지 짐을 풀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나와서 짐을 조금 풀었지만 금방 지쳐서 다시 들어갔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은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더 밝았습니다. 1층이라 햇빛이 잘 들었어요. 마당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사 온 지 2주일쯤 됐을 때 저는 아내에게 산책을 제안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좀 할까?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여기 산책로가 잘 되어 있대.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피곤해. 하고 말했어요. 근데 조금만 걷자. 30분만. 동네도 구경할 겸.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3월 말이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벚나무였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는 금방 숨이 찼어요.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좋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사 잘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가 기뻤어요. 아내가 뭔가 긍정적인 말을 했거든요. 오랜만이었습니다. 5분쯤 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분쯤 걸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나갈까?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매일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분씩만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40분, 50분으로 늘렸어요. 아내가 조금씩 체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을 하다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 볼까? 아내는 카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내는 라떼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아내가 라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올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책하고 여기 와서 커피 마시고.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요. 작은 루틴이 생겼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화분을 좀 놓기로 했어요. 화원에 가서 여러 가지 식물을 샀습니다. 장미, 라벤더, 허브류들이었어요. 여보, 이것들 좀 봐. 마당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 아내는 화분들을 봤습니다. 예쁘다. 하고 말했어요. 같이 심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나가서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어디에 놓을지 이야기하면서요. 여기는 햇빛이 잘 드니까 장미를 놓고 저기는 그늘지니까 허브를 놓자.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화분을 다 배치하고 나니 마당이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당신이 잘 키워줘야 해. 응. 열심히 키울게.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매일 마당에 나가서 식물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고 씨들은 잎을 따내고 조금씩이었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하고 2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화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옆집 담장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마당에서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내를 보셨나 봅니다. 말을 거셨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한 달쯤 됐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어요. 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식물 키우시나 봐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식물 키우는 게 마음에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가에 서서 봤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장미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틀에 한 번 정도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매일 줬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쯤 됐을까요?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마침내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랑 이야기 많이 했네?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옆집 할머니세요. 식물에 대해 많이 아시더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신가 봐. 제가 말했습니다. 응. 친절하시더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가끔 마당에 나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그거?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토. 할머니가 주셨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빨간 토마토 몇 개가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직접 키우신 거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와, 탐스럽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내가 화분 하나를 더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토 화분. 할머니네 거였는데 죽어가고 있어서 버리려고 하셨대. 그래서 제가 키워보겠다고 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한번 해볼게. 할머니가 방법을 알려주셨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화분을 보니 정말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잎이 누렇게 시들어 있었어요. 줄기도 약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토마토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씨들은 잎을 따내고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조금씩 초록색으로 돌아왔어요. 줄기도 튼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봐. 살아나는 것 같아.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보자. 제가 다가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나아지고 있었어요. 대단한데?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효과가 있나 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내에게 필요했던 게 이거였구나. 무언가를 돌보는 것. 작은 존재지만 자기가 돌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아내에게 의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어요. 여전히 힘들어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식욕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맛은 없다고 했지만 먹는 양은 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웃기 시작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 만들고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다니.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간단한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20분쯤 지나서 아내가 불렀습니다. 밥 먹자. 식탁에 나가보니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지만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요리였어요. 맛있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어. 오래간만이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만든 거면 다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요. 석 달 만에 아내가 뭔가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정말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 다행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가 받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이 나. 멈출 수가 없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황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팀장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제가 말했습니다. 빨리 와줘. 무서워. 아내가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0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30분쯤 울었을까요? 울음이 조금 잠잠해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좋아지고 있었잖아. 요리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까 너무 무서워. 나는 정말 나아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착각인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거 맞아. 좋아지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야. 오늘 힘들어도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정말?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오늘은 힘든 날인 거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아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달려와줘서.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더 힘들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요. 5월 초순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깨워졌어요. 여보, 일어나봐. 빨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마당에 나와봐. 빨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토마토 화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봐. 꽃이 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토마토 화분에 작은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꽃이었어요. 하지만 예뻤습니다. 우와. 정말 폈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 화분 거의 죽어가는 거였대. 그런데 살아났어. 꽃도 피우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당신이 잘 키워서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여보, 토마토 꽃이 무슨 색인지 알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빨간색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땡. 노란색이야. 신기하지? 노란 꽃이 피고 초록 열매가 열리고 그게 빨갛게 익는 거야.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사람도 그렇대.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래. 계속 변하는 거래. 나도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도 꼭 변할 거야.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아침 저희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토마토 꽃을 보면서요. 예쁘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언젠가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처럼 될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미 되고 있잖아. 조금씩.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5월 중순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7시에 일어났어요. 저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요리도 자주 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꾸준히 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불고기. 아내가 예전에 자주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마당의 식물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장미가 꽃을 피웠고 라벤더도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토마토는 작은 초록색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음으로요. 어느 일요일, 저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날씨였어요. 햇살이 좋았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길가의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나를 버리지 않아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야.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쉽지 않았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나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곧 회사 복직할까봐.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 물론 천천히 하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야. 여전히 가끔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천천히 해볼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 힘들면 언제든지 쉬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 아내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반나절만 근무했어요. 오전에만 출근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왔습니다. 어때? 제가 매일 저녁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할만해. 동료들이 배려해주고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3주째부터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견딜만해. 그리고 일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일하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돼.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라고 했대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마당의 토마토는 빨갛게 익었습니다. 6월 말쯤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내가 토마토를 따서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키운 토마토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토마토를 썰어서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렸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직접 키운 토마토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키운 거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잘 이겨냈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제가 말했습니다. 응, 함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지금은 8월입니다. 아내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먼저 솔직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둘째, 기다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울증은 빨리 낫는 병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매일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격려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웃는 것, 산책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넷째,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회복의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고, 그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였어요. 나쁜 날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섯째, 작은 성취의 힘을 배웠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작은 일들이 아내에게 큰 의미가 됐어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일곱째,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우울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아홉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토마토 꽃처럼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 더 필요한 게 사랑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때가 제 사랑을 증명할 때였어요. 지금도 가끔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있어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가끔은 화도 나요. 그럴 때는 아내에게 말해요. 나도 힘들다고. 아내도 제 옆에 있어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함께라면요. 토마토 꽃이 노란색에서 빨간 열매로 변하듯이 우리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더 강한 부부로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뇌의 병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이겨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나아질 날이 올 겁니다. 토마토 꽃이 열매를 맺듯이 당신도 꼭 좋아질 거예요.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고. 네, 함께 걸어갑시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위로를, 힘든 사람을 돕고 계신 분들께는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